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자율, 그 다음에 채권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금융에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죠. 직접금융의 양대시장, 채권시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 이자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그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간접 금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게 일종의 금융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율 결정 원리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자율 간의 관계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잠깐 보여줄까요? 일드 커브에 대해 가지고, 자, 커런트 일드 커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커런트 일드 커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만기가 다른 채권 간의 수익률 곡선을 이론적인 그림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일드하게 우상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우상향의 일반적인 형태고, 가파르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수평이라든지 수평만 되더라도 이거는 이자율이 하락될 걸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것이 이자율의 예측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현재 일드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 관련돼 가지고 신문에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거의 금융 발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때마다 매일매일 금융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드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걸 보는데,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채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T빌로 보는 거죠. 미국 국채로 보는 겁니다. 트레저리 일드 커브인 거죠. 트레저리 일드 커브인데, 이게 이제 민간 회사에서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 일드 커브는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일드 커브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모양이냐? 여기서 이제 1개월 만기, 3개월 만기, 1년 만기,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만기 채권별로 일드 커브가 우상향한다. 거죠. 그럼 이런 우상향이 평소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면, 에어프릴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 일드 커브는 이 선입니다. 1년 전 일드 커브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 20년 에어프릴, 2년 전 일드 커브는 더 수평에 가깝죠. 2년 전 일드 커브는 더 수평에 가깝고,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1년 동안 더 가파르게 바뀌었죠. 가파르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가파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다는 것은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이 올라왔던 거죠. 일단 레벨업이 됐고, 레벨업이 됐다는 것은 이 장기채마저도 이 장기채 이 위치가 2년 전보다 1년 전이 더 올라갔고 1년 전보다 최근이 더 올라갔습니다. 일단 장기채 레벨업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단기채는 레벨업이 됐지만 조금밖에 레벨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더 가팔라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팔라진 위치를 본다 그러면 특히 이 1년에서 2년 사이,
그러니까 1개월부터 2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내에 굉장히, 뭐 특히 한 달, 세 달, 1년, 2년, 요 사이가 굉장히 가파르졌다는 말은 지금부터 2년 동안에 이자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오른다라는 예측이죠.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드 커브는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건 뭐 삼척 동자도, 금융시장이 아는 삼척 동자도 없겠지만, 금융시장을 아는 현재 경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줄이면서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지금 한다라는 것을 대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티드 됐다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인버티드 된 거예요. 요거. 요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10년이 7년보다, 그러니까 10년 현재 커런트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2.8인데 7년이 2.87이니까 10년이 더 낮다. 여기서 조금 인버트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좀 인버트 됐다. 요거죠. 요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인버트를 이야기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숫자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계속 나오던 것이 2년 만기 채권하고 10년 만기 채권하고의 이자율 차입니다. 그걸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합니다. 포멀하게 이야기하기를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 간의 금리 차를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합니다. 그것이 뒤집어지면 인버티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0년 만기가 이거죠. 그 다음 2년 만기가 이겁니다. 여전히 안 뒤집어졌죠. 10년 만기가 더 높죠. 근데 이제 이거는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실제 이제 페드라든지 중앙은행에서 보는 것은 2년 만기가 아니라 3개월로 봅니다. 3개월 TBD 가장 시장 중심 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하고 3개월 T빌, 10년 만기 T빌하고 국채하고, 그 다음 10년 만기 국채하고, 그 다음 3개월 T빌하고 이자율 차이를, 그걸 뭔가 하면 장단기 금리 차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시각입니다. 중앙은행은 후자를 더 주로 봅니다. 주로 보는 것이고, 시장에서 아니면 교과서에서 포멀하게 나온 것은 10년에서 2년을 뺀, 그게 이제 포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분은 아직 역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여줬는데, 인버티드에 대해서 왜 그래 사람들이 이 발작을 하느냐, 경악을 하느냐라고 하면, 옛날에 폴 보커 때, 1980년, 81년 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걸 봤죠. 3개월물이 거의 10년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고 이제 그 즉시 뭔가 하면 경기도 냉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폴 보커는 경기 냉각을 감수하면서 실업자가 3배까지 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5%까지 떨어진다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금융시장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폴 보커가 왜 그런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 뒤의 평가는 잘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에서 계속 돼 있으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률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성장률을 까먹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한 2% 정도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1, 2%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미국이 벌써 뭔가 하면 8%, 7%고 아마 내일쯤 발표될 겁니다. 다시 8%대로 다시 더 오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최근에 그 공급망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유가 요인이 있지만, 그걸 빼더라도 그렇게 높은 이자율, 그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비용을 치르더라도 장기라는 것은 무한대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는 단기 비용이 더 적다라는 판단에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큰 퇴보를 하더라도
실업자가 많아지더라도 그 틀을 바꾼 거죠. 그래서 폴 보커는 강력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주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이 잘한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중앙은행의 그 위원들도 다 이야기가 뭔가 하면 폴 보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폴 보커 이야기를 한다. 그때 우리가 그걸 뭔가 하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물론 이제 말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치장입니다. 코스메틱입니다. 그 소프트 랜딩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뭔가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겠다. 뭐 지금 뭐 빅스텝을 하겠다. 한 번에 올릴 때 0.25가 아니라 0.5%씩 올리겠다. 이건 뭔가 하면 강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뭐 정상 레벨은 한 2.5%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5까지 올라겠다는 말은 2.5 이상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는 경기가 침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도록 만들겠다. 즉, 뭐 경기를 잡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경기가 침체를 되는 걸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게 실제 뭔가 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미션입니다. 중앙은행의 원래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를 고려해야 되지만 경제가 뭔가 하면 고용과 성장, 고용 성장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첫 번째 미션은 물가 안정입니다. 통화가치 안정이죠. 통화가치 안정,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두 개, 고용과 성장도 고려하면서 통화가치와 물가 안정이란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치와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상충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잠시 유예할 수밖에 없어요. 유예하면서도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할 것이다. 자, 이게 현재 뭐 일드 커브입니다. 구글에서 커런트 일드 커브 검색해보면 쭉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걸 검색해가지고 그 중에 한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그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히스토리컬 10-1 year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2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년과 3개월 사이에 1년 가지고 본 거죠. 그걸 보더라도 현재 뭔가 하면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근데 최근에 뭔가 하면 이 일드 커브가 점점점 이 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결국 뭔가 하면 이 이제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올 연말 정도는 확실하게 뒤집어질 겁니다. 올 연말 정도는.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는 뭐 연말 전에도 물론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년물은 1년물 요거는 뭔가 하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개월물은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실제 이제 이게 슬슬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드 커브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통화 긴축의 기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반응은 하는데 주로 장기채 시장에서 반응했습니다. 단기채는 별로 반응 안 했죠. 장기채에서 반응한 거죠. 이 이야기는 예상이 반영되는 거죠. 아, 이렇게 정책을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좀 이런 세상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이 반영되는 것이고, 직접 시장에 반영되면 그게 바로 이 단기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채가 언제 움직이냐 그러면 5월부터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소위 양적 긴축을 한다고 그랬죠. 기존에 남발되어 있던 채권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들였던 채권을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만기가 들어온 채권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보충을 안 하는 식으로 채권 보유량을 줄일 겁니다. 그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걸 시작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줍니다. 양이 줄기 시작하면 이 단기채 시장에서 뭔가 하면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면서 그게 한 5월부터 시작될 것이고, 5월부터는 이제 요 3개월물, 1개월물, 3개월물까지도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연말 전에 이게 이 두 값이 뭔가 하면 이것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일드 커브 현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대해 가지고 경제에 대한 예측 아니면 뭐 걱정,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핸드커버에 대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딴 질문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7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금융시장에서 두 번째 시장, 채권시장 다음이 주식시장이죠. 뭐 양대 시장입니다. 주로 그 두 시장을 통해서 직접금융이 이루어집니다. 자, 주식시장.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다들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걸 겁니다. 주식 가격 결정 원리,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 합리적 기대 이론, 효율시장 가설, 합리적 기대 이론의 바탕을 둔 유진 팜의 효율시장 가설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형태에 대해서 보고, 또한 그것 자체가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투자자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투자의 방향으로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는데 그냥 이제 보통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또 나누면 두 종류 정도 있습니다. 보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 preferred stock이 있고, common stock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고, 그냥 우리가 주식 그러면 그 보통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뭐 주식 중에서 우선주라는 것을 보기는 봤을 겁니다. 삼성전자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소위 그 시장 가치로 봐가지고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1등하고 3등을 먹고 있습니다. 1등이 삼성전자고, 1등이 삼성전자 보통주고, 2등이 하이닉스고, 3등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선주는 뭐 조금 이제 발행 목적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M&A 방지용으로 보통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우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좋지만 상충관계가 있죠. 좋은 대신에 또 나쁜 부분이 있어요. 왜 좋게 만드냐?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부분이라는 것은 소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빼는 겁니다. M&A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주식입니다. 주주라면 당연히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배당은 더 많이 해줍니다. 배당을 더 우선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을 할 때도 만약에 이익이 조금 있다 그러면 우선주부터 먼저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는 더 우선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우선주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반대급부가 주요 의사결정, M&A 결정에 참여 못하도록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선주를 가지고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선주입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 교과서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주 재무론 같은 데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룰 때는 그걸 다룰 수 있지만, 뭐 우리 그까지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빼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통주라고 하는데, 보통주 가격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 이론이 금융시장에 적용될 때 효율시장 가설이 도출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여러분들이 거시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효율시장 가설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여타 정권시장이 아니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시간에 조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2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행동경제학, behavioral finan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ehavioral economics도 있죠. 행동경제학. 경제학에서 뭔가 하면 주류 이론은 아니면서도 뭔가 좀 재미있는 부분의 팩터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행동이라고 behavior를 한 것은 인간들의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합리적 기대 이론 또는 효율시장 가설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비주류적 현상들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보통주의 가격을 계산하고 오늘 보고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보고 차익거래 기회가 효율시장 가설의 승리 판단한 것을 의미하는지 왜 의미하는지 또 설명합니다. 효율시장 가설, 비별, 파이낸스 뭐 이런 팩트들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식 가격 결정 이론. 주식 가격 결정 이론은 이미 배웠는 채권 가격 결정 이론하고 동일합니다. 그 채권 가격 결정 모형은 어떤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 이론, 뭐 적정 아파트 가격 추정 모형, 뭐 그런 거 다 됩니다. 모든 자산 가격에 대해서. 금의 가격 평가, 가치 평가, 뭐 실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 실물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 소위 이론 가격,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다 활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식을 여기도 활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주식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다 합하면 그 주식 가격이다. 그 주식을 살 만한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을 하나 사면 한 주 가격이 현재 지금 P0로 샀으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느냐. 물론 이제 내 행동에 따라가 좀 달라집니다. 샀다가 바로 팔 것이냐, 1년 있다 팔 것이냐, 2년 있다가 팔 것이냐, 3년 있다가 팔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기만 가지고 있다. 1년만 있다가 1년 가지고 있다가 판다. 라고 생각해 보죠. 1년 가지고 있다가 판다.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배당을 1년에 한 번 준다. 아니면 1년 동안의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년 가지고 있다 판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 디비던드가 있죠. D1은 1기 말에 지급되는 배당입니다. 그 이야기는 배당은 뭐 기말에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대부분 이제 연말 결산하는 기업은 배당을 기말 기준으로 줍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주주총회를 마치고 그 다음 해 한 3월, 4월 정도에 들어오지만 4, 5월 정도에 들어오지만 기준은 뭔가 하면 그 해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보유 여부에 따라서 주니까. 그래서 기말에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말에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1년 동안에 보유로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당금을 줍니다. 한 번을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4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가 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분기별로 배당 주는 기업들도 생길 겁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뭐 주가 올라가지고 대박을 노리는 뭐 그런 사람도 투자를 하지만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뭔가 하면 주식이 더 안정적이다. 주식이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은행 예금에서 이자만큼 또 계속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매 분기별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퇴자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뭔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서 생활 자금까지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 좋냐 아니면 사내 유보가 좋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논란도 있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으로서는 배당을 안 하고 사내 유보로 남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가 훨씬 더 장래성은 좋은 회사라고 봅니다. 더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데,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배당을 다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배당은 지금부터 배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배당은 실제 배당해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그 기업의 어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닝. 수익인 거죠. 수익. 그러니까 그 수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세전 수익, 세후 수익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뭔가 하면 이거는 세전 수익을 봐야 됩니다. 세전 수익. 가격을 보려면 세후가 맞죠. 세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가지고 남는 수익이죠.
그 수익에서 뭔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배당을 안 해주더라도 뭔가 하면 그 수익은 그대로 다 주주의 몫입니다. 배당을 해주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배당을 안 해주면 그게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걸로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죠. 실제적으로 대주주는 배당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많죠. 이자 소득세하고 동일한데 한 16% 되는 세금, 거기다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배당액이 많으면 개인 소득세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50%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배당 받고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배당 받았는데 5억 세금 떼고 5억밖에 못 받았다 라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 재산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당장 뭐 급하게 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당장 생활비가 없는 건 아니죠. 재산의 보유 형태인데,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배당회가 절반으로 깎이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 남겨가지고 주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말은 배당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기업의 earning이다. 배당을 해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이 총 earning으로 보면 됩니다. earning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 뭔가 하면 한 기 있다가 1년 있다가 판다 그랬죠. 팔게 되면 팔아서 받는 돈. 그 돈인데 이건 이제 지금 돈이 아니라 1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이죠. 받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할인을 할 때 이 이자율, 할인할 때 뭐 채권에서는 여기다 i를 집어넣고 이거 역산회가 계산한 i가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i가 아니라 k라고 이야기했죠. ke. ke는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즉 이것을 할인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인하느냐, 할인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에서의 이자율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거죠. 벌어야 되면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그 1년 동안의 할인율이 되는 셈입니다. 할인율. 근데 투자가 10% 벌어야 된다. 그러면 1년 뒤에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야. 110만 원 정도는 돼야지 현재 100만 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합쳐가지고 110만 원 돼야지 지금 100만 원 가치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요구 수율입니다. 이게 110만 원이면 이거는 KE는 0.1이 돼야 되는 거죠. 0.1.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110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 정도 요구 수익을 한 사람은 1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은 100만 원 정도 낼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주관적인 할인율,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면 그게 따라서 뭔가 하면 이 정도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걸 할인해 가지고 보면 이 정도 가격을 낼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100만 원보다 싸면 사고 100만 원보다 비싸면 안 산다. 라고 나름대로 이 주식에 대해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주식 가격은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기간 주식을 보유했다 판다. 그럴 경우에 가장 간단하게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이죠. 그래서 주식 현재 가격은 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earning 또는 뭐 배당금이지만 그의 earning, 그 다음에 매 주식을 팔아서 받는 돈. 이것들의 현금 흐름들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여기서 할인할 때는 할인율은 당연히 주식 투자 요구 수익률이 들어갔죠. 요구 수익률을 넣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그 가치가 바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보편적인 이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강한 가정이 들어간 것이 한 기간 보유한다. 라는 거죠. 한 기간 보유한다는 것이 좀 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뭐, N기간 보유한다.
그렇게 되면 앞에 식을 계속 더 복잡하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N기간 동안 보유했다, N년 동안, N해 동안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의 배당금은, 그러니까 어닝은 쭉 더 늘어납니다. 배당금인 어닝은 쭉 늘어납니다. N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N해 뒤에 팔아서 받는 돈은 동일합니다. P에는 동일하죠. 뭐 X가 동일한지 아니라도 어쨌든 한 번 마지막에 팔면 주식 팔아가지고 받는 돈이 되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N해 동안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할인율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1년이라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을 한 번 나눠주는 것이고, 2년이면 총 요구 수익을 제곱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N에 뒤에 마지막 해에 받는 돈, 캐시플로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총 요구 수익률을 N승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쭉 다 현재 가치를 합하면 거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 주식 가격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한 해 동안 보유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N해를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올 현재 가치화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주식 가격이 이렇게 결정된다 라고 주식 가격 결정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자, 이 PN 마지막에 팔 때 이 팔아가지고 받는 이 주식 가격입니다. 이 PN이 보면, 이 PN이 M이 굉장히 크다. 그럼 먼 미래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밑에 이 분자가 1보다 큰 값입니다. 이걸 N승을 하게 되면 이 N승이 굉장히 크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복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라면 곱하기 n이지만 승수를 했다는 건 복리죠. 복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좀 아무나 할지 몰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한 50년만 지나면 거의 이게 굉장히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분의 피해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미래다 그러면 피해는 상당히 먼 미래다 그러면 요 항은 무시해도 될 것이다. 즉 피해는 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합이다. 이거의 합인데, 물론 이제 상당히 먼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먼 미래로 가정해버린다 그러면 이 n을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무한히 먼 미래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dn을 무한대까지 더하면 이 식을 이제 서메이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 항은 이게 무한대기 때문에 무시할 거 없어져 버리고 단지 디비던트의 썸으로 합으로만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미래 배당들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배당 또는 미래 어닝들의 합이다. 합으로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제 미래 어닝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큰 문제는 D1. 지금 원래 배당금이, 원래 어닝이 얼마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삼성전자의 원래 1분기는 이미 발표됐습니다만은 원래 연간 소위 어닝이 얼마일 것이냐. 작년 건 발표됐죠. 그런데 올해 건은 얼마 될 것이냐. 모르는 거죠. 설왕설래가 많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올해 것도 잘 모르는데 내년 거는 더 모를 것이고, 3년 뒤, 4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D1, D2, Dn은 쭉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걸 모를 경우에 이걸 합산식은 나왔지만, 그래서 이 식에 따라 가지고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모르면 간단한 하나의 가정이 있죠. 제일 첫 번째, 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원래 거 모르면 작년 걸 쓰는 겁니다. 작년 배당, 작년 어닝, 그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계속 된다. 모른다 그러면 그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보는 커브에,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 같은 거죠. 적응적 기대. 적응적 기대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올해의
실현될 예상치는 작년에 뭔가 하면 저기 발표된 값을 씁니다. 물가 같은 걸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정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고정이라 그러면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기업이란 건 성장합니다. 성장 안 하면 망해야죠. 성장은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까지 개념을 집어넣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이 디비던트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은행인데, 기업의 은행이 어떻게 볼 것이냐. 기업의 본질을 제일 잘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은행입니다. 결국은. 기업이란 것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매출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가치는 이 어닝을 보는 겁니다. 어닝, 수익을 보는 거죠. 수익을 보는 건데, 이 수익이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한 비율로 매년 예를 들어서 3%씩 증가한다. 5%씩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얼마냐라는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굉장히 지금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2%대도 안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걱정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2%라는 것은 매년 2%씩 성장하는 것이 가장 정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매년 2%씩 성장하는 것이다. 0% 성장은 사실은 뭔가 도태되는 거죠. 세계 경제도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한 G입니다. 그 기업이 나라도 뭔가 하면 매년 2%씩 성장하는데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그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성장이 나라 성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상장 안 된 많은 회사들 아니면 이 퇴장되는 회사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게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건데, 당연히 기업의 상장되어 있는 관심을 가지는, 주가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 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 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합니다. G를 예상되는 일정한 배당 성장률. 배당이라고 그랬지만 배당이기도 하고 이게 기업의 수익, 어닝입니다. 어닝이고 이거 자체가 기업 성장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매출 성장률, 외형으로 보긴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실제적인 이 배당이나 어닝으로서 성장률로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G로 가정한다. 그 이야기는 자, 요 식에서 보면 뭐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떠나가지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똑같죠. D1은 뭔가 하면 D절에다가 1 더하기 G입니다. 이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기의 배당 또는 어닝은 그 전기의 배당 어닝에다가 1 더하기 G. 그러니까 G가 성장률이죠. 그죠? 성장률, 총 성장률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뭐 0.4%다. 그러면 이게 G가 0.04고 D절에다가 1.04를 곱하면 D1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아니면 어닝의 성장률이 고정으로 늘어난다. 물론 고정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이 진화 단계를 본다 그러면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완숙기에 들면 성장세가 완화되다가 그 다음 뭔가 하면 쭉 이제 뭐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형태지만 그건 이제 뭐 그런 성장률이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면 물론 모형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아주 복잡한 모형이 돼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기는 쉽진 않죠. 뭐 연구를 할 때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쓰지만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성장률을 감안할 때 첫 번째는 고정 성장률 모형을 쓴 겁니다. 자, 이게 고정 성장률 모형이죠. 그렇게 되면 배당이 뭔가 하면 1기부터 해가지고 N기까지 쭉 있는데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그 배당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을 계산하면 사실은 그 합을 계산하면 그 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 합이 이렇게 나오느냐.
실제 여러분들이 또 이게 중학교 때 이미 이게 내 때는 나왔었는데 이걸 계산한 식이 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뭔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 아니면 성장률이 고정되어 있다. 만약에 성장률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항이 뭔가 하면 D0 뭐 이게 D1이라든지 어쨌든 DT라는 것은 D0 곱하기 1 더하기 G의 T승이 되는 겁니다. T승.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면 등비라는 것이 분모의 등비가 있죠. 1 더하기 KE가 등비입니다. 그래서 1이면 1승이고 뭐 T면 T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뭔가 하면 위쪽에도 그런 게 하나 생기는 거죠. 1 더하기 G.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 등비는 1 더하기 KE분의 1 더하기 G가 등비가 됩니다. 그 등비,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면 전기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 등비를 가지는 소위 무한등비급수죠. 무한등비급수. 그걸 계속 곱하는 그런 쭉 시리즈의 합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은 뭔가 하면 1 빼기 등비분의 초항이죠. 1 빼기 등비분의 초항입니다. 1 빼기 등비라는 것은 1 더하기 KE분의 1 더하기 G가 등비죠. 5분의 초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D1이 초항입니다. D1이 초항이죠. D1이 초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1 빼기 등비분의 1을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다가 초항을 이렇게 곱한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시 또 쓴다 그러면 D1이라는 것은 D0에다가 1 더하기 플러스 G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고든의 배당 성장률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한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다라는 거죠. 성장률이 0이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성장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이 G를 0으로 보는 거죠.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죠. G를 0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KE분의 D1입니다. 이게 이 기업의 가격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0이다.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회사다. 매년 동일한 만큼 작년에 발표됐던 배당만큼 그러니까 은행만큼이 수익만큼을 발생하는 기업일 것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KE가 요구 수익률은 주식 투자를 한다. 난 최소한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 정도는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위험한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올리던 그러니까 G가 0이다 그러면 D0나 D1이 똑같죠. G가 0이면 작년 값이 D0죠. D0인데 그게 올해도 D1 또 뭔가 하면 작년 D0하고 동일할 겁니다. 주당 뭔가 하면 이 수익이 작년에 뭔가 하면 10,000원 발생했다. 10,000원 발생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0.1이다. 그러면 0.1분의 10,000. 그러면 10만 원이 되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회사의 주식 가격은 10만 원이다. 10만 원보다 비싸면 안 사고 10만 원보다 가격이 쌌다. 9만 원이다 그러면 적정 가격보다 10,000원 싸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에 대해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퍼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퍼의 해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프라이스 어닝. 퍼라는 것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죠. 가격 그 다음에 수익 비율입니다. 이 P하고 어닝이라는 것이 이 D입니다. 여기서 뭔가 D를 나누어 버리면 D분의 P가 되죠. 바로 이게 P입니다. 퍼라는 것이 KE 빼기 G분의 1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G가 0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K가 10%, 0.1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퍼가 10이 나오는 겁니다. 퍼가 10이 적정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가격하고 소위 은행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이런 주식 가격 결정 모형에서 나온 셈입니다. 나온 셈인데, 여기서 이제 퍼를 볼 때는 기업마다 이걸 KE만 볼 것이냐, 아니면 성장하는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야겠죠. 성장률이 0일 때는 이게 10%다. 그러면 뭔가 하면 퍼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0.1분의 1이니까 10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빠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0.1에다가 0.05를 빼고 나면 이게 0.05가 되죠. 0.05분의 1 그러면 20이 됩니다. 성장률이 0인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5%는 기업이다. 그러면 퍼가 배로 올라갑니다. 퍼가 배로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실적인 작년 실적에 비해 가지고 주가를 배 정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성장률이 0인 기업보다는 더 주식 가격은 높아야 된다. 점점 더 성장하니까. 점점점 디비던트, 은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 그러면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지표가 사실은 퍼입니다. 퍼인데, 퍼라는 것이 우리가 주식 가격의 이론 모형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자, 이 고돈의 배당 성장률 모형에서 배당은 일정한 성장률로 영구히 증가한다라고 가정한 거죠. 가정하고 단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배당 성장률은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당 성장률은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이게 이제 앞에 식에 써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무한 등비급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식을 쓸 수 있다.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무한 등비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그 계산식이 뭔가 하면 가정이 이겁니다. 등비가 뭔가 하면 1보다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에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KE가 G보다 적다 그러면 이게 등비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산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한 것이고, 그래서 배당 성장률은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물론 일부 기업은 아주 잘 나갈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은 배당 성장률 또는 어닝 성장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고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아마존 그런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것이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속 단계에 대한 성장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긴 기간의 성장률을 봤을 때 기업의 라이프타임의 전체 성장률을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의 라이프타임 성장률도 소위 KE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다. 여기서도 이제 계산해봤지만 물론 아까 이제 G가 0일 때하고 G가 0.05일 때하고 비교했는데 G가 크지만 커질수록 이 퍼가 더 커진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크기만 커질수록 퍼가 아주 급격히 커집니다. 아까 뭔가 하면 KE가 10%고 G가 5%를 봤는데 더 높여가지고 KE가 10%고 G가 9%다. 그럼 이 격차는 0.01이 되는 거죠. 0.01. 그러면 0.01분의 1이라는 것은 100이 됩니다. D를 여기 나누게 되면 퍼가 뭔가 막 100이 된다는 거죠. 성장이 없는 기업은 퍼가 10이다. 성장률이 이 요구 배당 성장 그러니까 이게 요구 수익률의 절반인 5%라 그러면 퍼가 배로 늘어가지고 20이 된다. 그러나 이 성장률이 뭔가 하면 거의 한 90%에 달하는 이 수익률에 거의 근접하는 0.9%가 됐다. 그러면 퍼가 뭔가 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퍼가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있기는 있죠. 우리가 보고 저거는 사기다. 저 가격은 믿을 수 없다. 지금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퍼가 100이 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회사가 퍼가 100이 넘습니다. 150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회사는 자, 왜 그런 허황한 어떻게 봐가지고는 거품이 깼느냐라고 하는데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회사의 성장률이 거의 이거하고 근접할 정도로 높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는 셈이죠. 자, 물론 이제 이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식으로 그다음 이 식으로 현재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관계칙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역산으로 끌어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가격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가격 이론 모형식이다. 그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여기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연습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고 풀어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죠. 추가로 아마 연습 문제를 좀 더 주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연습,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런 연습을 조금 더 해보죠.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가장 주식 가격에 대해서 뭔가 하면 뭐랄까 이론적으로 식으로 뭔가 하면 가격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외의 식은 별로 없어요. 이외 주식식은 별로 없고 이게 거의 유일한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 가격 평가 방법들이 이 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론식을 주가 이론, 주가에 대한 이론식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뭐 시장에서의 가격은 항상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 근데 이론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수요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수요. 그래서 이 이론 가격보다 뭔가 하면 높으면 안 사고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낮으면 사겠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론 가격이 될 때까지. 물론 그 이론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급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론식일 따름이고 실제 가격 결정 과정에서는 그게 이론식이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식으로 머리에서 무장한 수요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결국은 수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식에 대한 수요자들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자들은 이론식으로 무장한 수요자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 나름대로 뭔가 하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가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결국은 가격은 최고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의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가격은 현재 가격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전 가격으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 사람은 다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오늘 이게 뭔가 하면 가격이 12만 원이다. 그러면 19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있더라도 뭔가 하면 마지막에 12만 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12만 원은 왜 결정됐냐? 12만 원 내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결정된 거죠. 최고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결정된 것이고 시장 가격은 자산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그 사람의 12만 원의 베팅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한참 사후,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뭐 평가는 할 수는 있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수익성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그런 걸 통해서도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 이야기는 시장 가격은 왜 그래 딴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느냐? 그 정도는 충분히 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구입한 자산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거죠. 결정된 것은 그걸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상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하면 수요는 소위 뭐 지불용이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소위 공급용입니다. 그 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이 있는 사람들. 지불용이라는 것은, 수요곡선은 지불용인데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정도만큼 그 물건이 내한테 만족도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물건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주식으로 말하면 그거 주식도 뭔가 하면 그만큼 내가 잘 이용한다. 아니면 최소한 그 가격 이상에는 다시 팔아버릴 수 있다.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제시한 거죠. 자산에 대한 우월한 정보는 인지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이 왜 남보다 더 높은 가치를 그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느냐. 뭐 충동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곧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도태되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그런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우월한 정보다라는 거죠. 남보다 우월한 정보라는 것이 내부 정보가 있어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동일한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의 평가,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남들이 뭔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한 우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남들보다 뭔가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충분히 이게 나중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즉 그런 사람이 뭐 자산의 가치를 또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다. 그렇죠? 정보는 개인들이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슬슬 이제 이게 다음 장으로 다음 챕터로 다음 이 섹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효율시장 가설로 넘어갈 겁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 효율시장 가설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연결적입니다. 이게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우월한 정보,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정보는 개인들이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죠. 한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때 주가에 대한 예상과 가격이 변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그래서 서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러시아 소위 무역 제재를 하기로 했다. 무역 제재 플러스 뭔가 하면 아예 사업 제재.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든 사업은 철수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현대자동차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 제일 큰 게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뭐 LG전자도 전자공장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자공장에 비해 가지고 이 자동차 공장은 투자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장 그 일이 있고 나니까 현대자동차 주가가 하루에 한 4% 떨어졌다. 이게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대자동차 주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 즉,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장은 지금부터 한동안은 가동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투자한 돈 그만큼 다 날렸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몰수당하고 그 기업, 그 공장을 다 그냥 뺏길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뭔가 모든 것이 다 주가에 대해 반영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들의 예상을 수정하면서 이에 따라 주가는 뭐 매일매일 변하는 거죠.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verything hangs together.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연결된 거죠. 유가 변동의 한계 있으면 모든 산업이 다 영향받습니다. 모든 개인도 다 영향받죠. 하물며 자동차 모으는 사람은 주유 가격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집에 뭔가 에너지,
전기값, 난방비, 뭐 모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석유는 워낙 그래도 뭔가 많은 데 쓰이기 때문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이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또 나온 것이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냐, 러시아에서 수입을 다 안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오는 이 예를 들어서 해산물 수입도 안 된다. 뭐 당장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강원도에서는 이제 황태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황태는 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명태가 안 잡혀요. 안 잡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잡힌 명태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황태 덕장에 넣어 가지고 겨울 내내 말려 가지고 황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황태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거죠. 동태를 수입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태가 씨가 마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 강원도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인 것이 유연탄, 그러니까 질 나쁜 석탄을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질 좋은 비싼 석탄은 호주에서 수입하고, 질 나쁘지만 싼 석탄을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했는데, 그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수입되는 석탄이 없다.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호주 스타일이라든지 딴 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딴 거는 비쌉니다. 비싼 거죠.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다 오른 거죠. 가격을 안 올리면 공급이 주는 것이고, 지금은 가격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공급이 줄어가지고, 어디 공사장마다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레민컨이 없어가지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못 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다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는, 현대 경제는 그렇습니다. 전체 경제가 뭔가 하면 다들 분업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뭔가 하면 공급막 한쪽에서 딱 스탑이 됐다. 그러면 그 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데에 다 영향을 미친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황당한 게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하나 떡 막히니까, 배가 하나 쭉 가다가 뭔가 하면 잘못해가지고 삐끄덕 돌아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막고 나니까 한 나흘 동안 막았죠. 그거 꺼내는데 뭔가 한 일주일 걸렸나? 그랬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 가는 배가 중단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물류 난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건 배송 과정에서 배송이 하나 조금 잘못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학하는 그 정도로 everything hangs together, 모든 게 다 연계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주식 가격의 변화가 매일매일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주식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매일매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런 경우 통화정책과 주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할 때, 지금 반대지만, 자, 이게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을 인하했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수익률도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에서 계산된 이자율도 당연히 하락하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로 계산된 채권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죠. 소위 시장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인하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인하할 만큼 충분히 돈을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채권의 소위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채권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도 하락합니다. 채권 투자해가지고 별로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면 주식도 뭔가 하면 요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는 거죠. 이 K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에 할인율을 쓸 때 그냥 이자율을 쓰는 거죠. 이자율을 썼는데 그 이자율 대신에 여기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뭔가 하면 대치제입니다.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양쪽을 다 보는 건데,
그래서 뭔가 하면 때에 따라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한쪽은 위험이 더 높고 대신 수익률이 더 높고, 채권은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낮고 이런 거죠.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더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죠. 추가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옛날 사람보다 더 낮았을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수익률 인하에 따라가 그 연준이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추게 되면 경기 진작 효과가 발생하죠. 경기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배당이, 기업이 더 성장하는, 매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G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자,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추면 KE가 하락하고 G가 올라가죠. 그러면 고등 모형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KE가 떨어지면 분모가 떨어지게 되니까 뭔가 하면 이 전체는 올라가게 됩니다. P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G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뭔가 하면 올라가도 뭔가 물론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안 되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줄어듭니다. 분모가 줄어듭니다. 분모가 줄어들면 P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자율 인하 정책에 따라 가지고 K 떨어지고 G 상승하는 것은 둘 다 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고든 성장률 모형에 따르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가가 이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딱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거죠. 높이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KE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이자율도 올라가고 모든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KE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경기는 나빠질 겁니다. 경기는 이 반대,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면 기업 매출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의 성장률, 은행 성장률도 줄어든다는 거죠. 이 두 요인 다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뭔가 하면 이자율 인하 정책 스탠스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그게 거의 확실해졌죠. 그에 따라가 계속적으로 그럼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고등의 성장률 모형에서 그 관계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한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식시장.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융위기, 뭐 엄청난 불황이죠. 불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 성장률이 하락하는 겁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성장세가 다 줄어드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G가 줄어들고,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만 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주식 투자 잘 안 하려고 하죠. 시장에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높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K가 올라가고 G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고든 성장률 모형에서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거죠. 물론 뭐 상식이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주가는 폭락이다. 그게 상식이지만 우리 이론 모형을 통해서도 그 상식이 정확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은 주식 가격 결정 모형을 봤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 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외부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까지 봤습니다.